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두 번의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 개척의 시대를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인공위성을 우주로 쏠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슴 벅찼던 발사의 순간부터 보겠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오후 4시 누리호가 300톤급의 힘으로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일주일 전 센서 문제로 골치를 썩였던 1단은 듬직하게 임무를 다했습니다. 위성답게도 지난해 1차 발사 때 문제가 됐던 3단 엔진도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누리호는 순식간에 목표 고도 700km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형을 잘 놓아주었습니다. 남극 세종기지와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궤도에 안착시킨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발사체 개발은 다른 나라도 여러 차례 실패를 겪을 만큼 쉽지 않은 일인데 두 번째 시도 만에 성공한 겁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졸인 연구진들은 만감이 교차 있습니다. 조립동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우주에 대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두 달 뒤 8월엔 우리가 만든 달 탐사선이 미국에서 발사됩니다. 우주 강국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겁니다. 누리호는 앞으로 4차례 더 발사해 기술적인 신뢰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내년엔 차세대 소형 위성을 싣고 세 번째 도전을 이어갑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네, 오늘의 성공은 여러 난관을 뚫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차 발사가 절반의 성공에 그쳐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2차 발사 날짜를 잡고도 거센 바람과 기체 이상으로 두 번이나 미뤘습니다. 가슴 졸였던 순간들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초 누리호는 2차 발사를 6일 전인 지난 15일에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되려면 평균 풍속이 초속 15m를,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1m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 발사대가 있는 전남 고흥에 강한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하루 더 미뤄진 16일, 누리호는 이번엔 발사대까지 세워졌지만 또 하늘로 날아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산화제 탱크 센서, 이 센서가 특이값을 비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게 확인이 됐고요. 현재 상태로는 발사 준비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발사체를 다시 점검해야 했기에 발사도 일단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문제를 확인하고 핵심 부품을 교체한 뒤 잡은 날짜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을 감안해 23일까지를 예비 발사 날짜로 정해뒀는데 시한을 이틀 앞두고 2차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위성 발사 허가 날짜 안에는 그 원인 분석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였을 거고요. 그게 한 달이 될지 뭐 반년이 될지 이런 거는 모르는 거죠. 8개월 전 1차 발사 때 누리호는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발사 직후 이른바 마의 4분을 견디며 이륙 후 첫 고비를 넘겼고 예정된 700km 고도까지 잘 날아갔지만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려놓는 마지막 임무를 마치기 전 엔진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패가 아닌 절반의 성공이라 했던 시민들의 격려, 그리고 연구원들의 노력 끝에 우주 개발에 또 다른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에서 누리호의 도약을 지켜본 오원석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 기자, 누리호가 발사되는 순간 엄청난 힘을 그대로 느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은 발사대와 약 3km 떨어져 있는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누리호의 도약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얕은 산등성이를 넘어 누리호가 솟아오르는 순간 현장을 지켜보던 취재진과 관계자들 수백 명은 감탄을 연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누리호가 날아오르며 내뿜는 300톤급 1단 엔진의 힘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몸을 잡고 마구 뒤흔드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네, 상당히 짜릿했을 것 같습니다. 교신도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검증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누리호는 발사체입니다. 발사체의 목표는 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겠죠. 오늘 누리호는 성능 검증 위성을 700km 궤도에 투입하면서 그 능력을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성과의 의미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외국의 기술 도움 없이 1톤이 넘는 실용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전 세계 7번째 국가로 기록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능 검증 위성은 남극 세종기지와도 교신에 성공했는데요. 이거는 위성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누리호가 쏘아올린 위성이 벌써 지구를 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현재 초속 7.5km, 시속으로 하면 약 27,000km 속도로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오가며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를 하루에 14바퀴에서 15바퀴를 돌게 되는데요.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되고 지금 현장에서 생중계를 전해드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약 3시간 20분, 즉 20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00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능 검증 위성은 벌써 지구를 2바퀴 돌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위성이 대전 지상국과 교신할 수 있는 순간은 하루에 많아봐야 서너 차례라는 게 항우연의 판단입니다.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은 내일 오전 3시쯤 이 성능 검증 위성과 교신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때 대전 지상국은 위성이 보내오는 신호를 분석하고 위성의 동작 상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오원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박수 많이 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뉴스를 준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시민들의 응원과 환호, 백민경 기자가 담았습니다. 누리호 발사대에서 17km 떨어진 전남 고흥의 한 해수욕장. 발사 순간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전망대 난간 위로는 우산꽃이 피었습니다. 돗자리와 카메라, 부채를 준비하고 저마다 누리호의 순항을 기원합니다. 멀리에서 좀 큰 기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좀 덥긴 합니다만 너무 좋고 큰 무리 없으면 성공적으로 발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KTX 타고 왔어요. 혹시 누리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로 다 만든 거여서 꼭 성공하길 바래요. 4시 정각, 거꾸로 숫자를 세던 목소리는 곧 함성에 뒤덮입니다. 서울역에서도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올라온다. 나 저 로켓 토끼 달나라 보러 갈 거야. 맞지? 이런 장면을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해 줬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발사 이후에도 한참 화면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아이고 기분 성공하면 좋고 그래도 세계에서 뭐 6, 7번째라니까 때문에 오늘은 한국 기술로 했다는가 좀 성공했으면 감사하게 저는. 오늘은 일주일 전 누리호 발사가 미뤄지면서 발길을 돌렸던 시민들도 네네, 얘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 끊고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끊는다고 보고 가려고. 땅이 막 흔들려. 불이 막다. 그렇지. 오늘은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애도 기다리고 저도 기다리던 누리호가 발사되어서 너무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안 나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얀 김을 뿜으면서 나가는 우주의 모습이 우주를 누릴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우주로 나아간 누리호가 시청자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나로호 때부터 발사체 기술을 담당해온 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석원 연구개발 정책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석원입니다. 네, 궁금한 점을 3개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누리호가 쏘아올린 위성,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 위성 향후 한 2년 동안 지구 궤도를 돌게 되는데요. 그 위성의 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누리호가 제대로 그 성능을
성공적으로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투입했냐 하는 부분을 검증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핵심 기술들이 있습니다. 발열 전지라든가 자세를 제어하는 자유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큐브 위성을 지금 4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또 정확한 궤도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네. 우주 산업의 시장성이 아주 크다고 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사업에 힘을 쏟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누리호의 성공은 어느 정도의 시장 가치가 있을까요? 예. 전 세계 지금 우주 산업 시장이 한 300조 정도 된다고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네. 우리나라는 그중에 한 1% 정도만 지금 차지한다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발사체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성을 발사할 때 외국 발사체에 의존하다 보면 이제 정확한 필요한 때 발사를 못하게 되고 이게 계속 딜레이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장에 접근하는 것도 아무래도 늦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발사체를 갖게 됨으로써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때 발사하고 또 원하는 위성을 발사하게 돼서 그러한 시장에 우리 차지하는 포션을 굉장히 크게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누리호를 앞으로 더 발사를 하고 달 탐사선도 띄울 예정입니다. 언제쯤 시청자들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주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좀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켜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31년까지 우리가 달 탐사선을 지금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좀 축적하고 이후에 유인 우주선도 발사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큰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주 강국들의 사례도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우주 관광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크게 앞서는데 36시간 안에 로켓을 3번 쏘아 올릴 정도입니다. 중국은 40만 명이 연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3, 2, 1, 0. Ignition. Liftoff.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는 지난해 9월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우주 여행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한 IT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우주 로켓의 좌석 4개를 사들인 뒤 간호사와 참전용사, 교수 등과 함께 우주에 다녀와 화제가 됐습니다. We're cruising right now at 580 kilometers above the Earth, going about 7.6 kilometers per second. And then we're going to show you around some of the cool aspects about this spacecraft we're on right now. 스페이스X는 36시간 안에 로켓을 3번 발사하는 등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블루 오리진도 이달 초 6명의 승객을 우주선에 태워 고도 106km까지 올라갔다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독자 우주정거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한 우주정거장 텐궁을 올해 말까지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초 유인 우주선 선조 14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我们一定不辱使命，精心操作，圆满完成任务，请党和人民放心。加油！ 중국은 미국과 소련에 이어 3번째로 화성에 탐사선을 착륙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우주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인원만 4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는 시작한 기간이 짧고 인력도 굉장히 적은 수가 정치적인 굉장한 많은 입김을 받아서 정책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 구축이 덜 돼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주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뉴스룸이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 그 사실의 조각들을 오늘도 맞춰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SI, 다시 말해 특별 취급 정보는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2년 전 국방부는 이걸 근거로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꿨죠. 저희가 이와 관련해 국회에 보고된 내용 일부를 취재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보고 내용을 포착했는데 거기에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의 핵심은 당시 국방부가 어떤 근거로 월북으로 판단했느냐입니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정보에 따른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월북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이제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서 전 장관이 언급한 정보는 우리 군의 SI, 즉 특별 취급 정보를 의미합니다. 공개하기 힘든 경로로 파악된 특수 정보로 특히 북한군의 동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들을 상대로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된 SI 정보 일부를 보고했습니다. 국방부가 보고한 내용은 비공개 회의록에 담겼습니다. 최근 해당 회의록을 열람한 국방위 핵심 관계자는 북한군 보고에 월북이란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가 당시 북한군의 무전 보고 내용을 포착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던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던 것만으로 월북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살기 위해서 뭐 순간적으로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누구나 다. 그것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결론 내린 그런 황당한 짓을 한 거니까요. 당시 국방부는 또 다른 월북 정황의 근거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선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구명조끼 착용 역시 SI 정보 등 첩보를 통해 파악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씨가 스스로 구명조끼를 착용한 만큼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게 당시 국방부 판단이었지만 국방부는 최근 월북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자, 이처럼 고 이대준 씨가 입고 있었다는 구명조끼는 국방부가 월북으로 판단한 핵심 근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시 해경 수사에선 구명조끼와 관련해 전혀 다른 결론을 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당시 내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배 안에 구명조끼 중에 사라진 건 없다. 그러니까 이 씨가 조끼를 꺼내간 정황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가 실종되고 나서 이틀 뒤 해경이 작성한 내사 보고서입니다. 실종 추적 위치와 더불어 합수품을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합수품은 구명조끼와 부표 등을 의미하는데 해경은 이 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탔던 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명조끼와 부표 등 중에 사라진 물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씨가 구명조끼나 부표를 꺼내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도 해경에서 보고받기론 배에서 구명조끼가 없어진 게 없다며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해경은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걸 확인했다며 정반대의 결론을 냈습니다. 당시 붉은색 계열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다만 구명조끼의 출처에 대해선 특정할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이 B형의 구명조끼 착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지나 무궁화 10호 구명조끼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아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유물 크기도 확인했으나 출처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m 중반 정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유물 또한 수량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역시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씨와 같은 배에 있었던 선원들은 진술조서에서 이 씨가 따로 가지고 있는 구명조끼나 부유물을 본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수사를 통해 이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나 부유물의 정확한 출처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당시 국방부 자료에 근거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이렇게 군의 첩보와 해경의 수사 내용은 결정적인 지점들에서 서로 부딪힙니다. 김필중 기자가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우선 내사 보고서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이게 해경의 내사 보고서입니다. 네. 총 2장짜리인데 뒷장에 보면 결론과 같이 조사자 의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종자가 구명조끼 등을 가지고 해상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 사라진 물건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없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다시 한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사에선 이 씨가 배에서 구명조끼를 꺼내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씨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당시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선원이 이 씨가 개인 구명조끼나 부유물을 가지고 있는 걸 보지 못했다고 해경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당시 수사에선 이 씨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진 못했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해경은 한 달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었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월북으로 판단한 주요 근거로 구명조끼가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건 직접 들어보시죠. 네. 실종자가 북측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해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 씨가 어디에서 어떤 구명조끼를 입고 월북한 건지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당시 어떤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오늘 해경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당시 구명조끼의 출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국방부 자료의 근거에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걸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해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수사 결과가 아니라 국방부의 자료를 근거로 했다. 이렇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압수물도 마찬가지지만 해경은 수사를 통해선 월북 관련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국방부 자료가 뭔지, 특히 군이 판단 근거로 활용한 SI 정보, 즉 특별 취급 정보의 내용이 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국회 국방위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를 해봤는데요. 당시 우리 군이 북한군의 보고 내용을 감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는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 등도 군의 감청을 통해 파악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군의 이 첩보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장이 부딪힐 것 같습니다. 이거 공개할 수 있습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SI 정보는 국가 기밀입니다. 거기에 한미연합군의 정보 자산이긴 하죠. 결국 공개를 하려면 현 정부가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반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SI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마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로 공개하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검토를.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핵심 내용만 추려서 제한적으로 공개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데다 여당은 대통령 기록물까지 함께 공개하자 이런 주장이어서 아직까지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필중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들에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에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면 전세금이 껑충 뛸 거란 우려에 내놓은 방안인데 효과가 있을지 전다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초점을 뒀습니다.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면 집주인들이 2년 전 시세만큼 못 올린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었다면 이번엔 제한 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금을 감당 못한 세입자들이 갈 곳을 못 찾아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임대료를 적게 올려 재계약을 하는 집주인에겐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여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 갱신을 유도하고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이 향후 전세 준 집을 팔고 1세대 1주택자가 될 때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뒤 팔 때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전세금이 뛸 걸 걱정했던 세입자들은 우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전세금 안 오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적게 올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환영하죠. 그럼. 하지만 집주인들은 잘 와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통상적으로 많을지는 좀 의문이 있네요. 그냥 2년 동안 보증금을 좀 더 받고 그 돈을 융통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전세 물량이 약간 늘겠지만 전세값을 잡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시장에서 전세 유통 매물이 다소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서울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서 전세값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세입자를 위해선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올립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새 아파트값이 치솟는 걸 막으려고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도 바뀝니다. 재건축 조합이 부담하는 이주비나 최근에 껑충 뛴 자재값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사업성이 좋아져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거라고 하지만 분양가만 오르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안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조합 내부 갈등도 있지만 상한제에 막힌 분양가를 두고 공사비 등의 비용을 누가 더 부담할지를 놓고 조합과 건설사가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숨통이 트일 여지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는 조합원 이주비나 조합총회 운영비 등이 앞으로는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책정했던 건축비도 수시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애초 3.3제곱미터당 2,500만 원으로 예상했던 이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74만 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분양가가 지금보다 4%까지 오르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1.5에서 4% 정도의 금액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뤄왔던 분양 물량들을 조합들은 분양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사업성을 크게 개선하는 수준은 아니어서 민간 분양을 촉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내 집 마련 수요자는 분양가가 오르는 게 반갑지 않습니다. 서민 경제도 되게 안 좋아지고 물가도 되게 오르는 추세여서 사람들이 되게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금융위기 때인 2008년의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였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크게 높여 잡았는데 한 달 만에 더 올린 겁니다. 한국은행은 수입 원자재와 식량 가격이 오르면서 하반기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 달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지에 대해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와 환율, 가계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많은 빚을 안고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후화 청사부터 팔아서 비용을 아끼라고도 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차원의 TF도 만들기로 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4년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새로 지은 청사입니다. 기존 사옥보다 4배 넓습니다. 실내 수영장과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사비만 2,900억 원 들어갔습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안고 있던 부채는 32조 원입니다. 호화 청사 논란이 있는 공기업은 또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들까지 특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청사를 옮겨가는 곳이 늘면서 이런 논란이 번번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건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의 필요성과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연봉이 높은 임원진은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 역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확보한 예산을 사회 소외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차원의 TF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TF를 이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인력 감축이나 기관 통폐합, 민영화 등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들이 TF에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 제도 개선안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오늘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독립돼 있는 경찰청을 다시 행정안전부 지휘 아래에 두고 인사와 예산도 관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나온 자세한 내용들을 먼저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핵심은 경찰 통제 강화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외청인 경찰청을 행안부 지휘 체계로 편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안부 안에 경찰 업무를 담당할 공식 조직을 만들고 인사와 예산 정보를 폭넓게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청이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국이 부활하게 됩니다. 또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보고받는 것처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속 외청을 두고 있는 그 7개 부처에서 소속청에 대한 지휘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휘규칙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지휘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지휘 외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안 되고요. 인사와 징계권을 통해 통제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총경 이상의 인사를 제청할 때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관이 고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도 가지는 겁니다. 권고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산하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경찰 쪽에선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역사에 역행한다. 경찰 제도의 기본 정신도 담지 못했다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 소식은 강나현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 발표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시도청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끝에 자문위 권고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고안이 역사에 역행하고 민주성이나 중립성 같은 경찰의 기본 정신도 제대로 담지 못했다며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은 빠져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 통제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는 점을 비판한 겁니다. 현재 경찰 심의 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도 따로 입장문을 내고 경찰 제도를 경찰청 독립 전인 32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경찰을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권고안 발표 전부터 계속된 일선 경찰과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산해야 된다면 행정 권력이나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 사회나 외부로부터 견제, 감독, 통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진행할 후속 논의에선 시민사회와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행정 통제만 하지 말고 경찰 제도 전반의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요구도 내놨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오늘 나온 권고안이 경찰 통제안으로 불리는 이유가 뭔지 임지수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경찰 수사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수사 자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수사보다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안부 장관의 통제권,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 권고안을 좀 정리를 하자면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지휘하고 또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그리고 경찰 조직의 인사나 예산 문제에 좀 더 제대로 관여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구를 신설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경찰국이라고 불리는 그 조직이 바로 이 보좌 기구를 말하는데요. 네. 현재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의 몫이고 또 경찰청장에게도 이 수사 지휘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수사 개입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또 징계 요구권까지 확보가 된다면 결국에는 수사에도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인 건데 어떤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 경찰청이요, 1991년 만들어진 경찰법을 근거로 해서 생겨났습니다. 네. 당시에는 내무부 치안본부였죠. 1970, 80년대 독재 군사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던 것들을 반성하고 또 청산하는 의미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이렇게 내무부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때 바로 이 내무부 장관의 법적 사무에서 치안이라고 적힌 그 두 글자를 삭제하기도 했고요. 네. 그때 외부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 내부의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예산, 조직까지 좀 다른 외청과 비교할 수 없이 독립성이 폭넓게 보장이 되는 것,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구체제, 다시 정권에 휘둘리는 체제로 편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의 수사 권한도 커졌으니까 통제 장치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대폭 축소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곧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고요. 또 지방에서 전국 시군 단위까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춘 곳이 바로 경찰입니다. 또 군대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자체적으로 무력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죠. 네. 이런 경찰을 통제를 해야 하긴 하는데 왜 하필 대통령,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적인 통제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하느냐, 이런 네. 불만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경찰의 이런 비대해진 권한이 문제라면 이걸 꼭 행안부 장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내용들을 시행을 하려면 어쨌든 법적 근거가 필요할 텐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좀 내용들을 뜯어보면 진짜 법을 만들거나 고칠 필요 없이 좀 시행령, 시행규칙, 행안 불형 등으로 가능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 국회를 피해서, 우회해서 법 개정 없이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주는 방안이나 또는 경찰청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은 법을 직접 고치거나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또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이 또 갈라졌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받게 된 중징계 때문입니다. 최 의원의 지지자들은 최 의원을 비난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온라인 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의원. 어제 당내 윤리심판원은 만장일치로 최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적으로 가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최고 수준인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의 징계가 내려지자 민주당 안에선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출마 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정치 활동에 큰 제약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취재진과 만나 개인 의견으로는 센 징계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대위원들의 생각을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번복할 수 없습니다. 최 의원이 7일 안에 재심을 신청하면 다시 윤리심판원 논의가 시작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징계 수위가 낮춰지긴 어렵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비대위는 형식적으로 결과 보고만 받습니다. 성희롱 논란을 공론화시킨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아쉽다며 최 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이 소명하는 자리에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고 징계 후에도 별다른 사과 입장을 내지 않은 걸 지적한 겁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박 전 위원장을 징계하자는 청원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일 박 전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내일 열리는 비대위를 통해 징계 결정문을 받아본 뒤 재심을 청구할지 등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택배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주 70시간 이상 일하며 분류 작업에도 투입됐다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 과로사는 없어야 한다며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지 내일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권민재 기자입니다. 두 달 전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던 전모 씨는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였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수술도 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습니다. 택배를 한 지 3년 만입니다. 아내는 건강하던 남편의 죽음을 믿지 못합니다. 무릎이랑 관절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매일 무거운 짐을 한여름이고 한겨울이고 들고 올로 내리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6층 아파트를 그렇게 매일 일을 하고. 아내를 놀라게 한 건 또 있었습니다. 매일 7시가 넘어야 퇴근하던 남편이었지만 업무 일지엔 오후 6시 전 퇴근한 것으로 적혀 있던 겁니다. 끝났어. 수고했어. 너무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랑 우유 하나 사서 먹고 있어. 못 먹었어, 밥을. 왜? 시간이 없었어. 유족은 전 씨가 매주 70시간 이상 일해왔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6월 만들어진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선 택배 분류 작업을 별도의 작업자가 맡는 게 핵심이지만 노조는 이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7시에 도는데 분류인력은 8시에 투입하는 이거 제대로 된 분류인력 투입 아닙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고인이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등 판정을 받아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었고 주당 작업시간도 70시간보다 적은 55시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에는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조 측은 대한통운 측이 의도적으로 분류 작업을 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고인의 건강이 악화된 건 역시 택배 업무를 시작한 뒤였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석준은 재판 내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복을 위한 계획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을 찾아가는 이석준입니다. 흥신소에서 주소를 알아낸 뒤에 가방에 여러 흉기를 챙겨갔습니다. 택배기사로 속여 문을 열게 한 이석준은 곧바로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의 어머니가 숨지고 초등학생인 동생도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이석준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살인 계획하신 건 맞습니까? 재판에서도 끝까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나흘 전 딸인 A씨가 감금돼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보복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지 않자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지금까지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요. 이런 형벌을 내리는 게 정당할까요? 저희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분합니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를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석준 측은 항소할 계획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부터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에 대한 사실상의 수입 금지 조치에 들어갑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사람들을 탄압했다며 나선 건데 중국은 근거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신발을 불태웁니다. 의류 매장에선 시위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스웨덴 의류 업체 H&M과 나이키 제품에 대해 중국에서 대대적인 불매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신장 지역 인권 탄압을 이유로 이들 기업이 중국산 면화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당시 근거 없는 조치라며 업체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CNN 등 서방 매체들은 신장 지역 소수민족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폭로했습니다. 터키로 망명한 일부 신장 주민들은 가족들이 수용소에 감금돼 소식조차 들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ormak için neden biz irtibat geçemiyoruz? Onlar ölü mü, hayat mı, diri mi, nerede? Nazi kamplarda mı ya da dışarıda mı? Yani neden irtibat geçemiyoruz? 급기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말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통과시켰고 6개월 만에 이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미국 측과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신장 지역 제품의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미 법안 시행 전부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품 수입을 제한해 신장산 면화 재고만 300만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这充分暴露了美国打着人权的旗号破坏人权，打着规则的旗号破坏规则的霸权实质。 중국은 정당한 권익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해 홍콩에 이어 신장 문제가 미중 갈등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이번 주부터 요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더 풀렸습니다. 길게는 2년 만에 요양원 밖으로 산책 나온 어르신들을 유요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휠체어에 탄 어르신들이 보호자와 함께 공원에 들어옵니다. 운동기구도 써보고 공원을 뛰노는 어린이들도 지켜봅니다. 우리 증손주들 보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나왔어요. 하늘 땅만큼 좋습니다. 기분이 좋죠. 왜 좋으세요? 바람도 쐬고 우리 젊은 아이들도 보고 하니까 좋지요. 요양원 입소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바깥 공기를 마신 건 약 2년 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래 진료가 아니면 밖으로 나가기 어려웠지만 정부가 방역 상황이 안정됐다며 감염 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대면 접촉도 사실상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거나 비닐 장갑을 착용한 채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백신 미접종자라도 문진표 작성과 자가검사 키트만 마치면 입소자와 만나 손을 맞잡을 수 있습니다. 밥 많이 먹을 때면서 뭐가 먹고 싶어? 또 4명으로 제한됐던 면회 객수 제한도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풀렸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검사를 일주일에 2번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PCR 검사 1번이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검사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참 힘들었는데 한 번만 한다 그러니까 어린 직원들이 너무 좋아해요. 정부는 고위험군을 따로 관리하고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잘 운영해 감염 취약시설을 계속 보호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감염 취약자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도록 면회객들은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기암 괴석이 있는 설악산은 암벽 등반의 성지로 불립니다. 많이들 찾는 만큼 산악사고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출동하는 산악구조대원들의 일상을 조승현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들것을 내립니다. 의지할 수 있는 건 로프뿐입니다. 계속 풀어요, 계속. 천천히 풀어요. 지난 12일 설악산 토왕골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60대 남성이 위에서 떨어진 바위에 맞아 다리를 다쳤습니다.
저희가 응급처치를 할 때도 약간 다리에 약간 변형이 와 있더라고요. 스스로 걷거나 산을 내려갈 수 없는 상황. 산악구조된 남성을 들것에 싣고 200m 높이 암벽을 내려왔습니다. 이후 들것을 들고 3km를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고가 났습니다. 암벽 등반을 하던 30대 여성이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진 겁니다. 산악구조된 숨 고를 틈도 없이 다시 출동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손밖에 못 쓰는 여성을 데리고 암벽을 내려갔습니다. 처음 겪는 사고로 얼어붙은 여성을 안심시키는 일도 구조대원 몫이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속도 괜찮아? 네, 좋아요, 형. 딱 좋아요. 대낮에 출동한 산악구조된 이튿날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산을 누볐습니다.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2건 이상 출동하는 경우를 중복 출동이라고 부릅니다. 산악사고가 늘어나면 중복 출동도 많아집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선 산악사고 4,475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4건 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입에 단내가 난다리죠. 배고픈 것도 모르고 힘든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허리 아팠던 거 이런 게 이제 다 느껴지죠. 구조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택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뉴스데이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집안 싸움입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지자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선 윤리심판원 명단이라며 이렇게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단죄하자, 응징하자, 또 겉과 속이 다른 수박이라는 등의 비난과 함께 말이죠. 급기야 이렇게 사진까지 함께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름이 공개된 의원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표현이 담긴 문자 폭탄, 전화 테러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 거짓입니다. 민주당 강원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 9명 중 50%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인데요. 이들 중에선 앞서 징계 결과 브리핑한 이분은 맞습니다. 이렇게 검사 출신이라는 점 강조해 놓기도 했는데 다만 김희재가 아니라 김회재죠. 이 명단에 포함된 한 의원은 최강욱 의원 징계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호소했는데요. 게다가 이 명단에는요. 대선 당시 이낙연 캠프에서 활동한 의원이라는 설명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의원은 의도가 있지 않겠냐고도 합니다. 또 이런 명단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은 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이다. 찾아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항의 문자를 그렇게 이런 조장을 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뭐 권리당원의 어떤 권한 확대를 넘어서서 잘못된 거죠. 이쯤 되면 앞서 리포트에서도 본 것처럼 강성 지지층의 선동이 민주당 내 계파 싸움 부추기는 셈 아닐까도 싶네요. 그런가 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도 식을 줄 모르는데요. 어제 공식 회의에서 반말, 삿대질 주고받은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의 신경전, 장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도자의 한마디는 천금 같아야 하는데 수시로 방송에 출연해 영웅담을 노출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 보란 듯이 방송을 통해 배 최고위원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지금 와서 혁신위 구성을 보시면 사조직과 전혀 거리가 멀고 특히 장을 맡으신 이제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공명정대함으로 이제 유명한 분인데 그런 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런 걸 막 이제 던지거든요. 경제 위기 등으로 국민들의 삶 팍팍한데 이 집권당이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니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에게 전화를 해 불만을 표출했다고 하죠. 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언제까지 이렇게 집안 싸움만 하실 생각인지 지금은 민생부터 챙기는 게 급선무 아닐까요? 다음 브리핑은요. 오토바이 탄 개입니다. 충남 천안 일대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경찰은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해 평소 위반 사례가 많은 곳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걸 또 나흘 만에 싹 다 철거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비하로 볼 소지가 충분하고 사실 대부분의 배달하는 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수단으로 삼아서 이제 배달을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개로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예전 시안을 활용했을 뿐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라이더 단체 측에도 별도의 사과문을 이렇게 보냈다고 하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이 무심코 쓴 표현이 또 누군가에게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실제 업소까지 운영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주변 경찰서를 돌며 경찰이 타고 다니는 차량 번호를 기록해두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양팔이 붙들린 채 경찰에 연행됩니다. 집안에선 영업 장부가 나오고 현금 다발과 지폐 개수기도 보입니다. 경찰이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 A씨를 체포하고 집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본인 쓰시는 방이 이 방이야, 저 방이야?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매매 여성들의 정보와 손님 후기 등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업소는 545곳, 회원 수는 11만 명에 달합니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성매매 업소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성매매 조직은 이곳 오피스텔 21개 호실을 빌려 영업했습니다. 면접으로 뽑은 성매매 여성들을 동원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변 경찰서를 돌며 경찰이 타고 다니는 차량 번호를 기록해두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수사 차량의 그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모아놓은 DB 자료를 만들어서 혹시 경찰 차량들이 서 있으면 단속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그날 영업을 안 한다든가. 경찰은 A씨 등 조직원 29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수익 22억여 원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성매매로 거둔 수익 3억 5천여만 원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올해 경기 남부경찰청이 검거한 성매매 사범은 370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성매수자 6,700여 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나는 건 대부분 충전 중인 배터리 때문입니다. 열이 나서 폭발하는 건데 저가 배터리엔 이걸 미리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판매자들이 안전장치가 있는지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영재 기자가 실험으로 알아봤습니다.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 불이 붙습니다. 연기를 뿜어내며 폭발합니다. 전동 킥보드 화재는 최근 3년 동안 88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배터리였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씁니다. 오래 충전하거나 내부가 손상됐을 때 열폭주 현상이 일어납니다. 강한 열에 배터리 분리막이 깨지면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5개를 놓고 2배 높은 전압으로 충전해봤습니다. 잇따라 2개가 폭발합니다. 둘 다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가 없는 제품들입니다. 충전을 할 때 열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중국산 저가 배터리에는 이 장치가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발판 아래에는 이런 배터리 50여 개가 묶여 팩으로 들어갑니다. 팩 옆에 보호 장치가 하나 있지만 하부에서 충격을 자주 받다 보니 이 장치도 고장날 확률이 높습니다. 정관 연수에 의해서 열화가 되거나 그리고 외부 충격에 의해서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고장이 나서 과충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중으로 막아주는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장치지만 소비자들이 사기 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와 안전장치를 공개하는 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가 있더라도 전압이 다른 충전기를 사용하면 불이 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년 전 맞지 않는 충전기를 쓰다 불이 나 유학생 2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평소 리튬 배터리 제품을 오래 꽂아두지 않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해온 러시아의 한 언론인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써달라면서 자신이 받은 노벨 평화상 메달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역대 노벨상 메달 경매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인 1,337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찰자들이 앞다퉈 경매 가격을 부릅니다. 러시아의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내놓은 노벨 평화상 메달이 경매 대상입니다. 무라토프는 러시아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 보도를 해온 공로로 지난해 10월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이 메달은 무게가 175g으로 18K 금으로 만들어졌고 표면은 순금으로 도금돼 있습니다. 이날 경매에서 메달은 1억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37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과거 노벨상 메달 경매 중 최고가인 476만 달러의 2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И я, как гражданин своей страны, ощуща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т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с жителями Украины. Как и многие из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ощущают так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무라토프가 운영해온 독립신문 노바야 가제타는 푸틴 정부의 비리를 폭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다 올해 3월 폐간됐습니다. 그는 노벨상 수상 당시 자신과 함께 비판 보도를 하다 살해된 6명의 언론인들과 협력자들에게 상을 헌정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매를 주관한 헤리티지는 경매 수익금은 전액 유니세프에 전달돼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내일도 많이 더울 거란 예보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 30도, 광주 33도, 대구 3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장마 전선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모레 목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기쁜 소식으로 뉴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높게 멀리 날아오르길 기대합니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